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4부 여러분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민심은 천심 코너인데요. 민심의 동향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정말 하면은 이분 떠올리실 정도로 최고의 전문가신데 K스테이 리서치의 리서치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요새 이게 중요한 게요. 여론이 이렇게 휙휙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주 전 뭐 한 일주일 사이의 어떤 흐름이 이게 갑자기 이 정말 냉온탕을 오간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마 그 정치 지금 선거를 뛰는 분들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자체가 숙제가 될 만큼 그렇게 아마 민심의 어떤 기류들이 급변하는 어떤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2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분석해 볼 텐데 일단 총평부터 해 주시죠. 아마 또 거의 일주일 사이에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제 변수는 사실 조금 잠복돼 있거나 뒷전으로 좀 밀려나 있던 정권 견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화두가 빠르게 부상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과 부상의 어떤 영향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좀 총선 국면에서 사실은 뒤로 빠져 있었다가 이번에 그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어떤 발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선거 국면에 전면에 등장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최근에 그 전체 일주일 사이의 그 흐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민심이 이렇게 매웠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이 지금 나오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죠. 그 많은 공천 갈등의 와중과 혼란과 갈등 그리고 분열 가까이 갔던 어떤 그런 위기들이 봉합되는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버틸 수 있는 힘들은 뭐냐면 결국 반대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 정권 견제는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야당에 대한 어떤 지지나 어떤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다른 한 축에 편승해 있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제3지대 다코스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보시면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대안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 세력들 중에서 메인스트림의 어떤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꿈까지 꿀 정도로 지금 여론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항상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오늘 다룰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김영민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가 오늘 다룰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그럼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에서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4.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7%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중 종로는 502명, 분당갑은 503명을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두 지역 모두 9.1%를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민심은 천심에서 소개되는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아유, 김영민 아나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볼 텐데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입니다. 한국갤럽은 39%, 36%, 리얼미터 조사는 40.2%에서 38.6%로 나타났는데
소장님 보실 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지난 한 달여 가까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좀 상승해 오던 흐름이 이제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하락세로 반전됐다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원인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지율 상승의 그 동력이 됐던 의대 증원 이슈가 이제 쉽게 지금 이렇게 정부가 해법을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런 어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늘어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게 그동안에 뭐 여전히 이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이슈지만 정부가 이 해법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이제 또 아마 그 어떤 면에서는 이걸 왜 빨리 해결하지 못하냐는 어떤 불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있었습니다만 그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민생 물가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상당히 지금 민심에 그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 부분이 좀 하나 더 좀 봐야 되는 것이 그 이종섭 대사 이슈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실은 특히 그 논리적인 법리적인 대응으로 이걸 어떤 출국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쉽게 떠올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좀 같은 패턴이 좀 반복돼 왔는데 예를 들면 일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법리나 이런 거 떠나서 그런 어떤 이제 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공수처에 고발이 되고 수사 사안상에 올라 있는 분을 그 상황에서 대사로 내보낸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의 답변은 이미 이제 그런 과정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출국을 이미 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귀국하거나 이런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답을 내놓는데 이게 질문과 답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다시 소환이 될 텐데 아마 뭐 명품백 이슈 대응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함정 뭐 몰카 취재 이런 부적절한 방법인 것은 맞지만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과정들 취재와 어떤 함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이게 결국 대통령실이 어떤 그동안 국민하고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맞서는 부분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 본질을 가지고 답을 하거나 설명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논리적으로 회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이게 이 사안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는 어떤 그 본질적인 그걸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최근에 이 지지율 변화에도 영향을 저는 주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아마 특히 총선 국면에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태도나 이런 걸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국민의힘도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총선 공천 과정 한 달여 기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쇄신에 대한 약속들, 혁신 약속들 하고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보다 훨씬 더 뭐 좀 깔끔한 뭐 조용한 그리고 잡음 없는 어떤 공천을 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권이라는 말에는 정부와 여당이 같이 통칭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당 혼자 혹은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플레이만으로 이 어떤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라든지 전체적인 정권 견제나 심판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여론들을 약화시키거나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사실은 많은 어떤 이 총선에 어떤 주목되는 포인트들이 각 당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전면에 내세워져 있었고 좀 뒤에 가려져 있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이 정부 이 국민의힘 여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라는 어떤 이 키워드가 전면에 나오면서 이것이 여당에 대한 평가로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뭐 그 얘기는 좀 우리가 나중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문제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어쨌든 한국갤럽조사 보면은 민주당 24%, 조국혁신당 19%, 비례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19% 이거 오차범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제 이건 물론 이제 비례정당 투표의 이야기인데 그 현재 어느 정당을 예. 지지하십니까라는 그 항목에서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7%였는데 그렇지만 비례정당 투표를 하더라도 그 정당에 대한 어떤 그 선호를 이제 표시하는 예. 어떤 질문인데 여기서 지금 국민의 그 비례정당 투표 의향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37%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5%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5%로 19%로 나타났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그 34, 24, 19% 이번 예. 주 조사. 예. 그리고 이 보면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조국혁신당이 이제 다크호스를 넘어서 어떤 주류의 자리를 꿈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이번 총선만 본다면 조국혁신당은 이제 지역구 후보를 내는 어떤 정당이 아니라 비례 후보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정당인데 그러나 지금 이 15%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뭐 제3지대 뭐 대안으로서 하나의 어떤 가능성으로서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한 기대감 내지는 실질적인 세력화될 수 있는 지지층들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조사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누가 그러면 조국혁신당을 주로 투표를 하겠다고 말하느냐 이런 말씀하는 걸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에서 그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 비례투표에서 찍겠다는 응답이 25%입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39%더 높지만 이게 빠르게 지금 그 조국혁신당이 이름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특히 40, 50대에서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들 내지는 그동안 이제 공천 갈등이라는 것이 여야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그 자기 어떤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하나의 대안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우리가 초반에 예상했던 어떤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비례대표 그 의석수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 그럼 추가적으로 더 이제 어떤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거나 관심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 아마 이게 빠르게 좀 이렇게 바람이라는 것이 막 불었다가 잘 꺼지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꺼질 바람 같지가 않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내지 못한다라면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을 다시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20대는 0% 나왔더라고요. 한국갤럽에서.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한계가 될 텐데 바람이 불고 그렇게 주목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새로운 흐름을 나타내지만 결국 조국 대표 본인도 다시 이제 그 가장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에 올 수밖에 없고요. 20대, 30대도 약합니다. 30대도 약한데 20대, 30대에게 이 조국 대표라는 분은 어쩌면 그동안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입시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내로남불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인식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극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현재 어떤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그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는 이제 좀 더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한계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조국혁신당 자체의 어떤 이번 총선의 생존 목표가 사실은 뭐 제1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출범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 30대에서는 지지율은 좀 낮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뭐 호남과 또 수도권 중도층 그리고 40, 50대에서 탄탄하게 지지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킨 효과 때문에 좀 더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 약한 분들까지도 조국혁신당을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요, 어쨌든 지금 핵심이 지지율이 뭐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투표율로 어쨌든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득표율로. 그렇죠.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초기에 이렇게 지지층을 형성한 분들이 좀 젊은 층들이 많고 20, 30대였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에서 보면 확실히 세대별 투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투표율이 좀 낮은 분들이 많고 사실은 이렇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보다 실제 투표장에 가는 분들이 좀 적은 세대인데 지금 이 조국혁신당의 어떤 열풍을 이어가는 어떤 이 주된 세력들은 사실 2030 세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왜 새로 이렇게 뭐
뭐 신조어처럼 쓰여지는 말이 지민비조 그래서 뭐 지역구는 민주당, 예. 비례는 조국당이라는 말 쓰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 비조지민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이게 두 말이 말만 바꾼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지민비조라는 말은 민주당의 지역구 투표를 하면서 비례는 민주당이 좀 실망스럽거나 싫은 분 대안으로 좀 마땅치 않은 분들이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으면 어떻습니까라는 말이지만 비조지민을 할 때는 비례 조국당을 찍으러 가서 민주당 후보에게 지역구 투표를 한다는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국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현상에서 최종적인 투표의 경향이 지민 비조라고 했을 땐 사실 야권 지지층 내에서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의 분할 그러니까 교차 투표로 끝나는 건데 비조 지민까지 갔을 때는 뭐냐 하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라는 어떤 정당을 거기에는 뭐 민주당 실망층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강한 그 비토 정서 갖고 있는 비판층들도 같이 지금 가세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고 오히려 그런 열기를 끌어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투표 열기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했던 분들까지도 자극하면서 그 열기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금 이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어떤 바람이 아니어서 이게 투표율 면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런 바람들은 오히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 좀 이게 사실 조금 말씀하실 때 물론 당연히 조심하시겠지만 선거법 좀 생각하셔가지고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여론조사 아까 그 개요는 말씀을 드렸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이광재 후보가 이게 거의 뭐 막상막하예요. 예, 한국갤럽 조사에서 분당 갑 지역이죠. 안철수 후보가 46% 그리고 이제 이광재 후보가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차범위가 이게 500명 보통 지역구 조사 이제 보실 500이죠. 때 대략 거의 500명 정도 차기 때문에 그러면 뭐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4.4%라고 하면 그렇죠. 실제로 한 9% 차이까지는 그렇죠. 우열을 잘 못 가리는 건데요. 이게 분당이라는 지역이 뭐 지금 보수가 좀 우세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물론 이제 2022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는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4년 전 2020년 선거는 그 당시 이 분당 갑 지역에 김은혜 후보하고 김병관 후보가 격돌을 했었고요. 예. 0.7% 차이로 이겼었습니다. 물론 2020년 선거가 민주당이 이제 크게 이기는 선거였긴 하지만 분당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강남 소초처럼 보수가 확연하게 우세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안철수 이광재라는 분들 한 지역구에 나온 후보들이지만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광재 후보가 그렇게 분당으로 투입이 됐는데 실제 이렇게 이제 어떤 접전세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은 이 경기도 지역의 전체적인 민심하고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개인 후보 경쟁력 면에서도 뭐 현역인 이제 안철수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거기에 이제 긴급 투입된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아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부터 남은 시간들은 아마 지역의 어떤 득표전들 활발하게 벌어질 텐데 사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분당이 아니라 뭐 수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제 그동안 계속 패했던 지역들을 전략 지역으로 보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안방이라고 여겼던 지역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어떤 흐름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긴장감을 더 불러일으키겠죠. 종로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후보가 32, 민주당의 곽상 후보가 43 나왔는데 현역 의원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종로가 사실 뭐 과거 이제 대통령들 배출한 어떤 지역구이다 종로, 뭐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한 4번 선거에서는 2008년까지 는 이제 그때 한나라당 박진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 정세균 2번, 그다음에 이낙연 1번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됐었고 2020년 선거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그 표차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최재형 이제 의원이죠 후보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는 사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었어요 보궐선거 때. 그래서 사실 이제 무소속 후보랑 그 대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최재형 후보가 현역이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 세가 굉장히 좀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종로에서 민주당의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극복할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들 이런 것들이 지역구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곽상원 후보도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그렇죠. 이제 이름으로 공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이 야권 지지층들한테 인정받고 호응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그
그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현재 초기 이 조사로만 본다면 예. 오차범위 벗어나서 곽상원 후보가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총선 앞으로 남은 변수, 특히 투표율과 이 승패와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케이스텔 리서치 컨설팅 이상일 소장이었습니다.